윤석열 대통령은 숨가빴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여야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옥인,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1박 4일간의 미국 순방 일정을 마쳤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고요. 이 한미일 정상 간의 경제, 안보 협력 단계가 올라갔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먼저 이번 정상회의 어떤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 동맹이 좀 더 그 강화되고 또 이제 미일 동맹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이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도전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맞물려서 그 러시아가 주는 어떤 그런 그 위협에 대한 그런 어떤 공동의 우려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캠프 데이비드에 모아가지고선 소위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있지만 한미일 동맹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동맹도 아니기는 하지만 거의 유사 동맹 체제와 같은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걸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다자주의라 그래요. 멀티레터럴리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다자는 아니에요. 한미일이니까 삼자 간의 미니레터럴리즘을 구축했다. 그래서 이 세 정상이 1년에 한 번씩 모이고 또 군사 훈련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면서 캠프 데이빗 정신이라는 것이 이제 또 그 하나의 화두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유명한 정상을 캠프 데이빗에 이제 그 부를 때는 주로 이제 평화 뭐 이런 것이 이제 방점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다가오는 그리고 당면한 위협에 대한 억지와 확고한 어떤 동맹 시스템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미일 세 국가 간의 어떤 새로운 장 또 뉴노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결과적으로 이번 그 3자 부분은 이제 이걸 프레임워크로 만들어 간다는 거고 아주 강고한 협의체, 흔히 말하는 미니 나토 혹은 뭐 동북아 쿼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시화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또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동북아에 협소한 어떤 이 지역에 대한 어떤 협조와 공조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공조로 격상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지금 흔히 말하기를 뭐 동북아 쿼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쿼드는 원래 사자 협의체거든요. 그런데 한미일 플러스 만약에 그 쿼드 하나의 지역에 대만이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과거에 물론 중국과 러시아 같이 견제했습니다만 훨씬 더 중국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한중 관계 지금 이제 한중이 서서히 풀리고 있는 뭐 요크들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사드 이전 체제로 다시 후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훨씬 더 어떤 지역의 긴장도를 높인다든지 또 우리 어떤 군비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또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어떤 세금들이 전 세계를 방어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감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일 간의 군사 공조가 강화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캠프 데이비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프 데이비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강욱병 사태 있기 때문에 한미 공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온 어떤 그 3자 협의체의 결과가 당분간의 어떤 북을 훨씬 더 이제 어렵게 만들고 공조를 강화하고 또 우리가 한미 공조가 강화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설사 어떤 그 지역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향후
이 일본과 한국 간의 군사 정보의 공유라든지 또 만에 하나 한국 지역에서의 한반도 지역에서의 위기 발생 때 일본의 대응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예. 국내 여론을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총평 들어봤고요.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택한 세 건의 문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무래도 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아닐까 싶은데요. 이전에도 안보 협력은 계속 해왔긴 해왔는데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그동안의 그 군사 훈련을 보면은 상당히 그 북한을 의식해서 실전에 가까운 그런 훈련을 하기보다는 그 컴퓨터라이즈된 모의 훈련 또는 그런 걸 이제 보통 그 뭐라고 합니까? 모방 훈련 정도에 그쳤는데 예.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그런 그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하겠다라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의 정보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제 활용한다라는 차원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연 1회 3국 합동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라는 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주는 함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실천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끝내고 아주 해피하다, 뭐 행복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본인으로서는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데 있어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본의 경우에는요. 일본은 사실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군사 합동 훈련이라든지 정보 공유라든지 이걸 통해서 일본이 소위 군사적으로 정상 국가화하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일본의 그 소위 평화헌법 구조를 어떤 예. 식으로든 개헌하려고 하는데 이게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도 절대 이것이 그 모양 빠지는 비즈니스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 한국의 경우는요. 지금 미국의 GDP가 25조 달러 정도 되고 네. 일본이 4조 달러, 한국이 1조 달러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큰 나라와 한국이 하나가 됨으로써 이것이 가지는 그 뭐라 그럽니까? 이 효과라는 것은 정말로 숫자로 양화할 수 없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북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을 건드리듯이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핵을 가지고 거의 도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응이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그 후방에 있는 일본 병참 그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정보까지도 지금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도 상당한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물론 김형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이너스의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지금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이 공약은 철저하게 중국이 지금 그 우선순위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우선순위는 지금 북한 아닙니까? 이런 과정 그리고 나중에 대만 유사시에 그러면 한국은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지점에서 한국이 과연 어떤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될지는 이제 다음 수순이 되겠죠. 네, 물론 마이너스 요소가 있긴 하지만 한미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와 같은 그 말하자면 컨트리에서의 전통적인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 한미 공조. 과거 정부에서 사실은 한미일 공조를 굉장히 원했겠죠. 예. 그게 지체된 부분들의 완결성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과연 이제 내년에 있을 미국 대선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그 큰 공을 바이든 대통령이 주고 온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공격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랬을 때 과연 내년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뒤에 물론 지금 현재 어떤 프린시플 즉 원칙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권력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맞고 대체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실적인 어떤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적으로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견원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이 현실적으로는 생션을 하고 중러에 대하여 대결적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미국 교통부가 발표한 거에 비하면 미국 중국 간의 비행기편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상페테르부르크에 열리는 어떤 러시아의 경제 비즈니스 회의에 미국이 참여하고 있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사실은 인도와 비슷하게 결과적으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동일체를 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민간이 중국과 러시아, 우리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미국의 테슬라 회장도 중국 가지 않습니까? 공장 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줬으면 좋겠다. 우리처럼 예. 엄격하게 말 그대로 생선을 이행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실용보다는 이념에 치우친 결정이다. 그런 아쉬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예,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일 정상 간 그리고 한일 국가 간의 어떤 갈등이 그동안 있었다가 이제 좀 다시 맺어지는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도 어떤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평화헌법 구조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동해에서 이루어질지 정말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질지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주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삼각 구도 속에서 지금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한일 관계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과거라는 것이 현재와 연동되어 있고 미래와도 연동이 되어 있는데 미래를 보아야 되니까 과거를 개무시해도 되느냐, 무시해도 되느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든다면은 영토 문제라든지 교과서 문제라든지 사실은 예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동해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동해로 포기하느냐 일본해로 포기하느냐 그랬더니 느닷없이 미국에서 일본해로 하겠어요 하는데 한국의 국방부에서 이거 협의 좀 해볼게요 하면은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동해라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삼국 공조를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이야. 더군다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 삼각 구도에 끼워줌으로써 지금 아직까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인데 정상적인 국가로 자꾸 삐쭉삐쭉 나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면 우리도 예를 든다면 예민한 문제인 뭐 당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후쿠시마를 포함해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정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물론 요번에 한일 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얘기가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입장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 협력할 건 해야죠. 정보 협력 매우 중요하고 또 미사일과 북핵 도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외교 관계, 국익 관계에 있어서 그런 미묘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북한이 위협이니까 이걸 덮자 이게 안 된다라는 점에서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정자들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 정도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부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광복절 축사에 과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럼 앞으로 일본 때문에 공산 전체주의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공산 전체주의가 물론 잘못된 처제이죠. 그리고 경계해야 될 대상이지만 그 공산 전체주의가 나오는 배경에 일본 파시즘 군국주의 전체주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객관적이고 중심적 잡혀 있으며 중심이 확실하게 있는 역사관이 필요한 예. 거죠. 자, 이번 합의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한일 관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한미일이 공조가 되면 반대편 이 북중러가 또 결속하고 대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이번 협의를 통해서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 외교 기조가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식적으로 한미일이 강화될수록 또 북중러가 강화된다. 그러면 예. 오히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아사 직전에 어려운데 북한을 살려주는 꼴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러북 간의 무슨 그런 그 무기 수출 문제라든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체크가 되고 또 북중 간에도 이제 소통이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이 열리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건데요.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중국과 또 러시아와 채널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아무리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어떤 그 서로 간에 비난을 할지언정, 비판을 할지언정 채널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좀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에 오는 직항이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것부터 하나씩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말하자면 항공편을 띄운다든지 민간 교류를 하게 하는 그런 조금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더 우리하고 중국, 우리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일정 정도 유지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는 꼴이거든요. 이때 예.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미일만 가지고 있다가는 오히려 북한을 더 도와주는 꼴. 그런 형태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다면 한 가지 그 일본과 거의 준 군사 동맹 차원으로 승격이 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정부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엄명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안에 한미 간의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협의체를 하지만 지금 현재 한미일 협의체하고 한미 협의체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고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예. 또 실제로 아까 정 의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에다가 일본하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국민이나 야당을 핑계 삼아 요구해야 돼요. 무조건 다 합의해 놓고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해결할까 국내에서 이렇게 일이 되면 일이 잘 풀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국내 정치 이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첫 번째가 언론 장악 논란과 그다음에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미 이제 뭐 그 이 두 가지 문제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뭐 이동관 그 후보자가 지명되기도 전에 이미 노출돼 왔던 것이고 이미 다 네. 궁금해 왔던 부분이고 또 경론이 이루었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청문회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더 진전된 뭔가 판을 확실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동관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할 만한 새로운 사실을 질의하지 못했고 또 이동관 후보자도 너무도 여유스럽게 어차피 이게 뭐 민주당이 나를 뭐 도와줄 일이 없다. 뭐 후보자를 인정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넘넘하게 대처했고 결과적으로는 밋밋하게 끝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거고 청문회 자체에서 새로운 변화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뭐 민주당이 채택을 도와주든 안 하든 간에 대통령의 의중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청문회에서 이 논란된 부분들이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두 가지죠. 그 과거에 홍보 수석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언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는 이제 그 의혹. 그다음에 이제 아들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오래전에 지명되기 전부터 그게 주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권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무뎌지는 그런 어떤 속성이 있는데 그게 일정 정도 활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 대한민국 의회의 속성을 한 가지 본 게 있는데요. 이 장관급의 청문회를 하면서 중간에 어떤 얘기가 이렇게 나오냐면은 여당 의원들한테 어머 사격을 잘해줘서 고맙다 그랬던가요?
이게 이제 그 소위 선진국의 청문회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무리 자기 정당이 수권 정당이라 하더라도 어떤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청문회를 할 때 그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또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능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이게 우리 정권에서 지명한 사람이고 대통령이 뽑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엄호해주는 이런 식의 문화는 상당히 앞으로도 좀 고쳐져야 될 문화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이미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은 아마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방송심의위원장을 해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적으로 임명될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이 지금 그렇게 오히려 임명을 안 하면 이게 이상한 상황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청문회에 대해서 비단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그 관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의회에서 문제를 삼는데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무작위로 막 갖다 임명을 하니까 당신네들도 그렇게 했으니까라는 식의 어떤 그런 관행이 생겼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방송통신위원장 아직까지는 후보인데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우리나라의 방송 그 환경을 이걸 우편향으로 다시 그 기울어 놓겠다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 약속에 대해서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지금 기존의 방송통신위원 중에 그 특히 민주당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김현 전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그 방송계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당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정권에 유리한 사람들을 이렇게 심어 놓고 또 어느 방송이든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 이겁니다.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본인이 그렇게 천명한 이상 우로 기울어진 방송 환경이 아니라 평평하게, 그래서 방송인들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이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뭐 KBS 이사장이 벌써 면직이 되고 또 뭐 저기 방문진에서 지금 뭐 하는 걸 봐서는 과연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련의 그런 스텝이 저런 스텝인가라고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보지만 우리나라 방송 환경은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된다면 이거는 한국의 정치 발전에도 상당한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았고 내일이 시한입니다. 재송부를 대통령이 요청을 할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비회기 시의 영장을 청구해달라.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으나 9월 중에 영장을 청구해서 이 당내 분열을 좀 이끌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이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현행법상 이제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오면 예. 불체포 특권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화돼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랬을 때 상당히 민주당 의원들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가결을 시킬지 또 부결을 시킬지 저는 뭐 부결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보는데 부결이 되면 방탄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되게 받을 것이고 또 가결을 시키면 그것이 이제 당내의 어떤 친명 비명 간의 큰 어떤 갈등의 소지가 높아지는 아주 어려운 지경이 놓였습니다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뭐 조사를 받거나 피해자 입장에서 8월에 해달라, 9월에 해달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아마 현재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뭐 제일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만에 하나 백현동 하나 가지고 말하자면 구속
어떤 기소를 했을 때 영장실질심사 가기 전에 이렇게 기각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검찰이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갈수록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면 뭐 대북 송금 사건이나 2개, 3개 사건을 병합할수록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검찰이 의도하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8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9월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막 굳이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8월에 할 수 없는 걸 그렇게 요청할 이유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검찰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수사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짜맞추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그 제3의 관전자들이 더군다나 그 법적인 지식이 그렇게 그 사람들만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기는 한데요.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4단계 그 어떤 그 뭐 종상향을 한 데다가 처음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해가지고 마치 또 민간 공영으로 뭔가 개발을 할 것 같이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싹 빠지면서 시행사가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이익을 보고 또 중간에 로비를 한 그것도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가분의 일련의 관계를 가진 인사가 또 뭐 몇십억 원을 또 받았고 또 그 3천억 원의 이익을 봤다는 그 사람의 진술상으로는 자신에게 200억을 요구하면서 중간에 로비를 한 사람이 100억은 내가 갔대 100억은 두 사람에게 가기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조사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것 자체가 전부 조작 수사다라고 또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제 8월 중에 그 수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선 소위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그 배임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아서 이게 9월로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단정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측도 그렇고 검찰 측도 그렇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그 머리 뒷속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서로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첫째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에 따라서 의법 조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이것이 내년 총선과 맞물려지면서 8월에 과연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처리가 될지 아니면 9월에 회기를 쪼갤 수 없는 9월에 소위 그 쌍방울 사건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민주당에게 어려운 그런 판단을 하도록 요구를 할지 지켜볼 도리 외에는 도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그래서 지지율도 정체가 되는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 전국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여론조사상의 야권 대선 후보 1위 압도적 1위를 갖고 있다. 또 여야를 합쳐도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리스크가 있는 줄 알면서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이 있습니다. 뭐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셨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 당원들한테 흡족하게 대안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김부겸이나 다른 분들은 사실은 비상대책기구를 꾸리는 데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이 바로 다음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다음 대선 후보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의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좀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재명 리스크부터 조금 더 서로 간의 갈등을 줄이는 당내 갈등을 줄이는 상황 어떤 대안 속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전에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만약 회기 중에 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긴 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글쎄요, 지금 저는 아슬아슬한 시점까지 가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뭐 공식적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론을 모아서 부결시키자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맡긴다고 하지만 의원들이 갖고 있는 속성상 상당히 많은 어떤 부결표들도 국민의힘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가부가 어떻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체포동의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로 날아오게 된다면 민주당의 선택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재명 대표가 아직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해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본인이 결국은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에 가가지고서 영장 발부가 되지 않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날개를 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또 꼼수 써가지고 방탄을 또 활용했다라는 그런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는 무슨 뭐 음식 주문했냐 8월에 하라 9월에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봐서는 8월에 체포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야당으로서 그런 어떤 나는 모든 것을 그 특권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여태까지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왠지 방탄으로 가리고 왠지 뭔가스로 막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여줬으니까는 정말 사자후를 토하더라도 제발 가결시켜서 나 법원 앞에 가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 하게 해주세요.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그런 오해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호김,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